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제가 요즘 세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 다니엘 퀸의 고릴라 이스마엘, 그리고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들입니다. 왜 갑자기 이 책들을 읽게 됐냐고요? 최근 다시 함양에 있는 온배움터를 방문하게 되면서 제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렸지요. 혹시 여러분은 허병섭 목사님 아시나요? 낯선 이름일 텐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소설 읽으신 기억 있을 겁니다. 도시에서 빈민운동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가 생태대한대학을 세우셨지요. 그곳이 바로 함양 온배움터예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병고에 쓰러지셔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허 목사님의 스스로 말하게 하라를 시작으로 관련 도서를 쭉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서두가 길었네요. 행복학교 시작해야죠. 대화가 필요해. 오늘은 바닐라 어쿠스틱 목소리로 듣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들 엘제아르 부피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꾸어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도토리 100개를 헐벗은 산에 심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이 멋진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힘, 그 힘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학교 1교시는 전화 연결합니다. 우리들에게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차원 기자님을 연결할게요. 오늘은 어떤 분 소식을 들려주실까요?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다시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언론창 기자 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혁신학교 졸업생, 청년 졸업생에 대해서 또 멋지게 소개도 해주셨고, 또 1주년 대담도 또 아주 재밌게 잘 네. 풀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어떤 졸업생을 만날까요? 오늘은, 혹시 그 방송 나갔던 소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저기 방송을 하신 소감. 네, 그리고 아, 아, 또 들어본 소감이, 네, 네. 주변에서 또 제가 여기저기 방송 링크를 보냈거든요. 박연혜 졸업생 예,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다들 들어보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고, 네. 좋습니다. 우리 행복학교의 전도사시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네, 라디오에 내 네. 목소리가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네, 계속해서 네. 좋은 내용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요. 네, 어,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 제목은 혁신학교 시절 우울, 상처 입은 치유자 될래요? 라는 기사인데요. 네, 지금 우리 교육언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공동기획 코너에서 바로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서울 휘봉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재욱 졸업생과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에서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박재욱 졸업생과 만났군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제목이 조금 다른 것과는 좀 특이하네요. 우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상처 입은 네, 치유자가 될래요. 기대가 좀 되네요. 자, 전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네, 박재욱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사이버 대학교 상당 심리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 먼저 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새내기 때,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인데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거기에 또 네.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네, 그렇죠. 우리 1주년 방송에서도 제가 혁신학교의 한계에 대해서 고3이 되면 다른 일반 학교들이랑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체육 졸업생이 딱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됐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본인이 가고 싶었던 해군도 다녀오고, 뭐, 이집트 여행도 어, 가보고, 보드게임 동호회도 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 싶다. 네, 아, 이런 꿈이 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 들어간 대학을 자퇴하고 상담심리학과에 다시 입학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런 내용들도 또 기사에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에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게 상처를 한번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도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우리 박재욱 졸업생이 정말 좋은 상담사가 될 것 같다. 저는 인터뷰하면서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이 학교에 입시 네네. 상담 말고도 이런 심리 상담이 좀 더 폭넓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네. 사실 고등학교 상담이라는 게 입시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심리 대부분이 상담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심리 상담을 원하면 또 따로 어디 센터를 찾아가야 되거나 그런 음, 경우들이 지금 이제 많은데 학교에서 이런 심리 상담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또 심리 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갖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박실조 쌤 같은 경우가 내성적인 성격인데, 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좀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성격들을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좀 의도적으로 본인이 성격을 좀 바꿨던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아,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좀, 내성적인 네, 성격이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네, 적극적이고 활달한 것처럼 그쵸. 이제 보이는 그쵸. 그런 것이 네, 있었네요. 그쵸. 굉장히 어려웠겠는데요.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 또 학업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야, 너 친구들도 많이 좀 사귀고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또, 그렇죠, 부담을 또 받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밀려와서, 음, 그때 이렇게, 보통 네네. 내성적이면 너 왜 이렇게 내성적이니?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그렇죠. 그 내성적이라는 것이 그게 뭐 나쁜 것, 이런 건 음, 아닌데, 그렇죠. 어,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해군을 갔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내가 해군이 돼서 이렇게 넓은 바다로 한번 나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해군에 갔고 본인은 굉장히 군 생활을 그래서 만족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해군에 갔던 것이, 이분한테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 우울증을 네네. 치료했던, 네, 아, 맞습니다.
이집트 여행도 다녀왔다고 했었어요. 네, 7박 8일로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네네. 네, 그 이집트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이제 군대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예? 네. 군대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네, 어, 요즘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어디 여행 한번 다녀올 정도 돈은 모이니까요. 그렇게 네, 해서, 그걸로 여행도 다녀오고, 네, 그렇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제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대학은 또 심리학과를 다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네,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어디 혁신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음, 혁신학교에서, 이분이 그래도 이제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음, 본인에게 좋았던 점, 그런 거는 네.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즐거운 추억도 많이 실제로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 농촌에 가서 농부들하고 같이 며칠 동안 생활하고 그런 농촌 활동도 경험을 했군요. 네, 해봤다고 해요. 예, 저는 음.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농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기, 예, 주부님께서 그렇죠. 다 서울에 사셔서 한 음. 번도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음. 이제 이때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울증을 경험하긴 했지만, 음. 이겨낼 힘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운이 되게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음.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 소개할 분도 또 어디 서울 분이신가요? 네, 서울이고요. 네네. 동국대학교에 제가 갔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네, 네네. 입시생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네네네네. 재학생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네. 네, 이분은 서울 삼각산 고등학교를 네네네네. 나오신 분이라서 네네네. 네,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또 우리 차원 기자님이 또 좋은 곡을 네, 추천을 해 주셨는데 오늘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을 네. 추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행운아라는 곡인데요. 잠깐만요. 네. 가수명이 그렇게 긴 건가요? 달빛 요정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네, 깁니다. 몇 글자죠? 지금 10글자네요, 딱. 네. 어,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본명은 이진원이고요. 가수명이 있고 네, 활동명이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활동명입니다. 활동명이 그렇게 이제 좀 길고 공명은 어떻게 됩니까? 행운아, 본명은 좀 짧습니다, 이 경우에. 네, 행운아라는 네, 곡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뭐 특별히 네. 추천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이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 제가 신해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가수기도 하고요. 네, 네. 어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20주년을 맞아서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네, 거기서 우리 행운아가 속한 이 앨범 인필드 플라이가 100개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 제목처럼 네, 자신의 행운을 비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네. 네, 역시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재욱 졸업생을 비롯해 우리 모두의 네네. 행운을 빌며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우리 차원 기자님을 즐겁게 또 기대감을 갖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지금 방과후 학교가 시작합니다. 방과후 학교 오늘은 신민찬, 임정빈 두 친구가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와 발랄라이카라는 악기에 대해 소개합니다. 러시아를 말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것은 러시아 전통 민요입니다. 로자,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어? 주로 사랑 노래를 듣는 편이야.
그런 너에게 딱 맞는 노래가 러시아 전통 민요야. 러시아 전통 민요는 대체로 암울한 분위기와 신화적 내용이 바탕인 노래인데 19세기 말에는 로맨스의 내용을 다루는 노래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 오, 그래? 한번 들어보자. 제목이 검은 눈동자 오치 초르니이네. 오, 정말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어. 특히 당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라는 애상적인 가사가 만나 당시 러시아인들의 정서를 대표하는 것 같다. 매우 좋은걸? 그래? 다행이다. 이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시인 예브게니 그레비온카의 시를 베이스로 했어. 그는 유학 중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1834년 사면으로 된 시를 썼어. 맞아. 내가 조사해본 결과 러시아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민요는 러시아 전역에서 불리던 곡조에 그의 시가 가사로 합쳐진 것이 맞는데 원래 여러 절이 있었지만 문학적으로 단순했던 1절이 주를 이루어 나머지는 지역마다 달랐다고 해. 또 소개해주자면 러시아 민요는 우크라이나 문화권에서 탄생한 전통 악기인 발랄라이카로 연주되곤 하는데 형태는 독특하게 생긴 삼각형의 공명통을 가지며 기타와 흡사하게 손으로 현을 튕겨 음을 내지만 현이 3개야. 이러한 현을 튕김으로써 나는 독특한 고음은 그 유니크함으로 현대 음악에서도 곧잘 사용되곤 해. 발랄라이카로 연주되는 러시아 민요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 특히 현이 튕겨질 때의 그 고음이 암울한 감정을 심화시키는 것 같아. 나 또한 노래 특유의 암울한 분위기에 심취됐어. 발랄라이카가 비틀즈의 앨범 더 비틀즈의 첫 번째 노래인 Back in the USSR의 뒷부분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해. 오, 진짜? 오늘 우리가 알아본 러시아 전통 민요는 정말 유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래. 그럼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신민찬, 임정빈 두 친구가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와 발랄라이카 악기 소개를 했습니다. 삽입된 곡은 비카 치가노바가 불렀습니다. 발랄라이카 연주 한번 들을까요? 익숙한 곡입니다. 칼린카 지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괴물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으로 2023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죠. 음악은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이 맡았죠. 안도 사쿠라가 열연한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 기운을 감지합니다. 용기를 내 찾아간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한 날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오리는 미나토의 친구인 요리를 알게 되죠. 요리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OST로 소개하는 첫 곡 아쿠아 듣고 오시죠. 괴물의 OST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음악을 맡은 것이기에 영화 전체를 커버할 오리지널 스코어를 작곡하진 못하였습니다. 사카모토가 새로 작곡한 스코어는 2곡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과거에 발매한 솔로 앨범의 곡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카모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이라고 불릴 때면 누가 진짜 괴물인지 두리번거리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이 영화는 이 가시돋친 질문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주제의 직면에서 이 영화에는 어떤 음악이 제공되어야 할까요? 아이들의 진실 어린 감정이 저를 구원했고 제 손가락을 피아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OST 몬스터 1 듣습니다. 영화는 대형 빌딩 화재가 발생한 날 저녁 호숫가에서 소방차를 바라보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는 미나토 엄마인 사오리, 호리 선생, 미나토 3명의 각기 다른 시점으로 그려집니다. 사오리는 미나토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점점 의심이 커지다가 미나토의 증언을 듣고는 선생에게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고 믿게 됩니다. 호리 선생도 마찬가지로 미나토의 행동과 주의 증언을 토대로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믿었지만 모두 오해한 것이었죠. 교장도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 분류되고 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OST는 몬스터 2입니다.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 도서관입니다. 교육 관련 도서를 소개하며 우리 교육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루시 클라크 지음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이 책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나의 아름다운 실패, 내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잦은 무단 결석, 과제물 미제출, 지각, 교복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몇몇 시험은 아예 치르지 않았다는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밖까지 치달았습니다. 교사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딸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교실 속 동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이는 우수한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아이들의 증가를 뜻합니다. 여기에 한국 아이도 사례로 들어가 있네요. 그 아이가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애쓰는 거래요. 걔네들은 겨우 10살인데 말이죠. 저자는 이런 경고와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뒤얽힌 덤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심하라. 덤불 속에는 가시가 있다. 그리고 주위에 자기 상처도 내보일 줄 아는 사람들, 기꺼이 자기 아픈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필 수 있도록 내 아픔을 드러냈을 때 그 아픔을 존중해 줄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교육도서관 오늘의 책은 루시 클라크 지음 아름다운 실패였습니다. 베를린 방송 합창단이 부른 고향의 봄 들려드립니다. 오성주가 편곡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노래는 참 신기한 힘이 있죠. 언어는 달라도 감동은 늘 같은 것 같습니다. 베를린 방송 합창단이라 우리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곡이 주는 감동이 고스란히 묻어나네요. 요즘 제가 자주 보는 쇼츠 중 하나가 공개된 자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합주를 하는데요. 유명한 아리아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즐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울컥하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5교시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고 그린맨 조너선 리를 소개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조너선 리. 그래서 한국 이름이 이승민인데요. 오늘 이분을 소개합니다.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만화를 그리고 세계 청소년 환경연대 IC 호프를 설립한 조너선 리. 그는 10살 때 빙하가 녹고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지구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고 그린맨이라는 환경보호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올렸죠. 그 만화는 2달 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넘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계 어린이 1명이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재활용 캠페인, 대한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는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2살인 2009년에는 세계 청소년 환경연대를 세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는 오프숍 프로젝트, 학교에 방문하여 재활용 방법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푸른 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업 어때요? 초등학생 기후 행동가에 대해 알아보고 어른이나 부자가 아니어도 유명하거나 똑똑하지 않아도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도 행동할 수 있어 라는 동기를 가지는 것 말이에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오늘 행복학교는 사람의 힘이 주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한 사람이 헐벗은 대지를 파릇파릇하게 바꾸는 모습을 살폈고요. 영화 괴물에서는 오해 속에서 누가 괴물인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실패는 또 어떤가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딸을 통해 돌아본 교육 문제. 지구를 구하는 수업에서는 조너선 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4월 16일 방송은요, 세월호 10주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단원고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을 도왔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마지막 곡 흐릅니다. 에멀류 해리스 목소리입니다. Wayfaring Stranger.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동연입니다. 또 오실 거죠?